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2025학년도 대학별 수능 가산점 사탐과 가탐을 중심으로 그 가산점 영역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에 지금 이제 각 대학들 입학 전형들에 좀 많은 변화가 좀 예고가 됐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선 여러 동영상들을 통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는 과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된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을 선택을 할 때 과연 사탐을 선택해도 괜찮은 건지 또는 그냥 과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동영상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첫 화면을 지금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좀 다시 펼쳐놓은 이유가 이제 좀 뭐냐면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이제 뭐 일부 잘못 기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만 좀 시정을 좀 하고 가려고 좀 여기 화면을 저는 잠깐 원래 했던 지난 동영상에 했던 학교들을 좀 펼쳐놨는데요. 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요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그 탐구 100분위 점수, 변환 표준 점수를 각 학교가 산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대충 이제 편의상 사탐, 과탐으로만 좀 구분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정확하게 인문하고 자연 쪽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사탐, 과탐을 분리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서강대 같은 경우랑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에는 아마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탐, 과탐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부분 이제 조금 시정을 할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탐구 백분위를 산출을 할 때요. 사탐 과탐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쪽으로, 그리고 한양대도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쪽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사탐 과탐하고 또 비교하는 학교들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수학에서 기하 미적 그리고 과탐 지정을 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여기 이제 밑에 있는 6개 학교들도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확통, 기하, 미적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사탐만 가능한 게 아니라 과탐도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그 탐구 백분위 변환표준 점수를 사용을 할 때 사탐하고 과탐으로 딱 이원화하는 대학교 말고 이렇게 인문 쪽과 자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보는 학교들은 또 그 나름대로 특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물리 원을 선택한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물리 원을 선택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지금 수능 성적표에 나온 표준 점수를 예를 들어서 한 64점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리원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서강대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친구의 인문 모집 단위로도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인문 모집 단위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정상적으로 자연계열 쪽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과탐을 지정해 놨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표준 점수가 64점인데 이 친구의 지금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한 96점 정도라고 지금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96점이다. 자, 그러면 백분위 96점에 대해서 서강대가 부여했던 점수는 66.04, 인문은 자연은 67.81, 사탐 과탐이 66.04가 아니라 인문 쪽에 탐구는 66.04, 자연 쪽엔 67.81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친구가 지금 백분위 96점을 맞았는데 이 물리 백분위 96점을 가지고 인문 쪽의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친구의 백분위 96점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는 변환 표준 점수는 66.04점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근데 같은 이제 물리 원 성적인데 이 성적을 가지고 난 인문 쪽으로 지원하지 않고 자연 계열로 지원할 거야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성적은 67.81점이 산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 사탐 과탐으로 분류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뒤편에 있는 것들도,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주요 대학들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착오가 있을까봐 제가 미리 좀 수정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대학이 중앙대인데, 중앙대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편의상 사탐과탐으로 막무가내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각 대학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대로 갈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난감한 게,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탐과탐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인문 자연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올해 사탐과탐으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인문 자연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탐과 과탐으로 분리할지도 모르고, 연세대처럼 사과탐을 그냥 통합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그냥 작년 변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 가산점을 부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부여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이제 정확하게 이 점수가 2025학년도하고 동일하다, 그런 이제 가정하에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선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지표들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그리고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가산점이나 이런 영역들을 지금 따져보려고 하기 때문에, 뭐 수시 모집에서는 사실 가산점의 영역은 없거든요. 다만 수시 모집에서는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들이 있잖아요. 대학별로 보면. 그럼 그 대학들 중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계열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수학, 기하나 미적, 탐구해선 과탐을 지정하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여부만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정 과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연계열에 한해서 지정해놨던 수학, 기하, 미적,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탐구해서 과탐, 이런 지정 과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경희대도 마찬가지, 이화여대도 마찬가지, 지정 과목이 없는 학교들은 올해 자유롭게 이제 수능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계열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에 대한 영역은 사실 이제 정시 모집에서 더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 보면 그 대학 안에서도 계열별로 지금 수능 관영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능 관영 비중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2024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25학년도 수능 관영 비중을 바꿔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가산점들도 이제 추가를 좀 해놨거든요. 그럼 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전년도에는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즉 탐구 영역에 대해서, 물론 수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는 탐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만약에 탐구 영역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 위에 가산점을 올려놓게 되면 실제로 그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그냥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펼쳐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뮬레이션을 펼쳐서 뭘 할 예정이냐?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 과연 사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과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중앙대 지정 과목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시에서는. 자, 정시에서도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시에서 지정 과목을 정해놓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정시에서도 실제로 그 과목들을 지정하지 않고 계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작년하고 다르게 자연계열에 지정했던 과목을 폐지하다 보니 그냥 그런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 과탐 변환 표준 점수의 5%의 가산점을 주겠다. 또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을 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사탐 변환 표준 점수의 5%를 가산점을 얹어주겠다. 이렇게 일단 가산점을 펼쳐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탐구 백분위에 대한 어떤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놨었냐면,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자연이 섞여 있을 수도 일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주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탐구 백분위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가 탐구 백분위 점수가 100일 때는 70.86,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71.75, 자연계열이 조금 더 높죠. 자, 그런데 탐구 백분위 96이면 상위 4%니까 1등급 컷이 되겠죠. 자, 1등급 컷에 대해서는 68.13, 그리고 자연계열 모집단은 68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인문 쪽이 이제 역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백분위 점수가 89였을 때 인문 쪽은 64.92, 자연 쪽은 63.89. 역시 인문 쪽이 높고, 그 다음에 77, 3등급 컷이죠. 인문 쪽 같은 경우는 64.48,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58.47로 역시 인문 쪽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인문 자연으로 이렇게 중앙대가 구분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인문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사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과탐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간에 인문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한번 그냥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요것도 이제 인문으로 좀 바꿔놓을까요? 인문 자연으로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했을 때 인문 쪽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70.86에 만약에 5%의 이제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3.54의 점수가 이제 더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86 플러스 3.54 이렇게 하면은 얼추 한 74.4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68.13에 5%의 가중치를 얹어 놓으면 3.41, 그리고 100분위 점수 89에 해당되는 64.92에 5%의 가산점을 얹어 놓으면 3.25, 또 77은 3.02, 자연 쪽 같은 경우에 3.59, 3.40, 3.20, 2.92까지 가산점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우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인문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탐을 선택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자연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이 과탐을 선택했을 때는 이 정도의 편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서 이제 그 서강대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케이스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문을 선택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백분위 점수가 96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를 지원할 수도 있고, 경영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과 계열 중에서 신소재 이런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환산되는 점수는 백분위 점수 96이라고 했을 때 원래 점수가 68.13, 작년 기준으로 하면 68.13인데 여기에 3.41을 더해준다는 거고, 만약에 공대 쪽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68.25로 그냥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지금 가산점 부여 효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3점 얼마 정도가 과연 큰 점수냐 작은 점수냐,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점수가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3점 얼마 정도의 가산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점수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 3점 얼마 정도의 가산점 효과는 그거보다도 더 커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 점수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에이, 탐구는 보통 반영 비중도 좀 작으니까 큰 효과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의심이 된다면 우리는 탐구 쪽의 반영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에 지금 탐구 반영 비중이 지금 무려 3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 반영 비중하고 동일하거든요. 사실 수학 그 반영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 35%의 가산점 3.54가 이제 가중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3.54라는 가산점에 35%는 가중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적은 점수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역시 탐구 반영 비중이 35%. 그러니까 수학 반영 비중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사회과학대, 그 다음에 경영경제대학,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30%로 수학보다 낮기는 하지만 역시 국어하고 동급을 이룰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종합해보자면, 지금, 그러니까 그 중앙대 같은 경우 가산점의 비율 자체가 지금 5%가 되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라고 하는 이 비중 자체가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뭐 국영수 점수가 내가 탐구 점수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한다면 뭐 계열에 상관없이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국영수, 탐까지 다 백분위 점수가 고만고만하다라고 한다면, 비슷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계열에 맞게 탐구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사탐으로,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과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경희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도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서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지정 과목이 없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문, 사회, 자연 계열별로 이제 수능 반영 비중이 좀 다른데, 다만 이제 그 인문 계열로 지원하는 수험생들, 자연 계열로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을 했을 때 사탐 변환 표준 점수에 여기 몇 퍼센티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률로 가는 게 아니라 정량으로 갑니다. 플러스 4점. 과목별 플러스 4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탐이든 과탐이든 최대 2과목밖에 선택을 못하죠. 그러면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8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8점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인문이든 자연이든 얻을 수 있는 가산점은 최대치가 4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좀 줄 수 있다. 과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과목별로 가산점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가산점에 대한 영역 반영, 실제 반영 비중이 클까 작을까, 그 부분을 역시 계열별로 다른 과목하고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탐구 반영 비중이 30%로 국어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탐구 반영 비중이 30%로 국어 반영 비중보다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탐구 반영 비중이 낮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경희대도 인문하고 자연, 사탐, 과탐으로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인문과 자연 쪽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탐과 과탐을 모두 선택을 해도 지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만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100분 점수 100에 대해서 인문 69.35, 자연 71.75로 자연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 96에서는 66.53, 68로 역시 자연이 높고, 그 다음에는 63.39, 63.89로 자연이 높긴 한데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77, 3등급 컷까지 내려가면 인문 쪽 100분위 변환표준 점수가 자연 쪽 변환표준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인문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이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선택했을 때, 자연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가산점이 나올 수 있냐? 물론 2025학년도에는 자연 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사탐을 선택해도 가능해진다. 다만 가산점을 못 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획득한 변환표준 점수에 최대 8점까지 각 과목별 4점씩이었으니까 최대 8점까지의 가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8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뭐 점수가 다른 대학교들 지금 가산점 부여했을 때보다 그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계열에 맞춰서 일단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최소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정도까지는 뭐 해볼 수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거는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화여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지정 과목 없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인문과 자연 각각 수능 반영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문 쪽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없고요. 자연 계열, 그러니까 어차피 정시에서도 지금 그 지정 과목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그러니까 그 점은 경희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과목 없는데, 지정 과목이 없다 보니 결론적으로 자연 계열에 한해서만 자연 계열 지원자들이 과탐을 선택해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과목별로 변환 표준 점수의 6%의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탐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사탐 과탐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탐 같은 경우에 71.75 100분위 점수 100이었을 때, 그리고 96점이었을 때 68점, 100분위 점수 89는 63.89, 100분위 점수 77은 58.47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기준으로 6%의 가산점을 얹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얼마씩이 들어갈지를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 한 과목씩 지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과목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최대 두 과목까지 들어가면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지금 얼추 경희대 가산점 영역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화여대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 역시 과탐을 선택하는 게 월등히 더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에는 사과탐 이제 통합 변표를 부여를 했습니다. 연세대하고 동일하게. 자,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는 자, 수시에서는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전형들 중에서는 지정 과목 정해놓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정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뭐 자연계열 쪽이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용인 글로벌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서울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 인문 쪽과 상경계열, 사회과학 계열이 이제 반영 비중이 좀 다르거든요. 이 반영 비중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가산점은 따로 없습니다. 가산점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탐구 선택 때문에 이렇게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인문 쪽 같은 경우가 주로 서울 캠퍼스에는 인문 계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뭐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과탐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가 되는 학과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서울시립대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 정시입결 관련된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동영상 올려놓을 때도 이 유형별로 너무 이렇게 복잡해서 제가 이제 그 유형지를 따로 갖고 왔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강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지난 2024학년도 시립대 정시입결 동영상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인문도 유형이 1유형부터 3유형까지, 그리고 자연계열도 1유형부터 3유형까지 있는데, 어쨌든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는 유형에 상관없이 35% 반영이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낮게는 25에서 최대 40%까지,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15에서 25%까지, 탐구도 10에서 20까지 반영 비중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은 없는데, 자연계열 1, 2 유형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는 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기하 미적이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역시 반영 비중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하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탐 2개의 과목을 다 선택을 했을 때, 그때만 이제 그 가산점을 좀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가산점이 없다는 거고, 사탐 2개 과목을 다 선택을 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의 3%,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 2개 과목을 선택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의 7%. 이건 이미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비율에서도 지금 무려 4%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교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전년도 같은 경우에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해봐도 결론적으로 지금 각 100분위 영역별로 변환 표준 점수가 지금 과탐 쪽이 사탐 쪽보다 점수가 대략 높고, 2등급 컷을 지나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인문 쪽 변표가 자연적 변표보다 좀 높아지긴 하는데, 1등부터 2등급 컷까지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과탐 쪽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물론 올해도 이렇게 반복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에 3%, 그러니까 인문 쪽은 3%, 자연 쪽은 7% 이제 가산점을 얹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 점수 상승 효과 자체가 이미 변표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가산점에서도 효과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립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열에 맞게 이제 사탐을 선택하시든 과탐을 선택하시든 그 계열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지정 과목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지정 과목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25학년도에는 그러니까 인문 자연으로 나눈 게 아니라 뭐 언어 중심, 수리 중심 계열로 이렇게 나눴고, 우선 그러니까 가산점 자체는 이제 따로 없었고, 그다음에 사과탐 통합 변표를 부여했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 탐구 같은 경우에는 언어 중심이든 수리 중심이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언어 중심이 거의 인문 쪽일 거고 수리 중심이 지금 자연 쪽일 건데, 그럼 여기는 지금 자연을 지원을 하든 그 다음에 인문을 지원하든 어쨌든 탐구 반영 비중 자체가 아예 동일합니다. 20%로. 그죠? 자, 그러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이 대단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특히 여기에서의 교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제 사과탐 통합 변표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탐을 선택해서 자연 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을 해서 인문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의 케이스보다는 요 경우의 케이스들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가산점도 없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지금 보시면 사과탐 반영 비중이 언어 중심이든 수리 중심이든 지금 20%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손해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보다 보면 이런 특성들이 있는 학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 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수시에서 지정 과목 없고요. 그러니까 수능 지정 과목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인문 자연,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에 인문 모집 단위는 이제 또 별도로 수능 반영 비중이 또 책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산점 영역이 좀 어떻게 돼 있냐? 우선 자연 계열 같은 경우도 유형별로 지금 좀 나눠서 자연 원 유형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수학 표준 점수죠. 변표가 아닙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의 3%를 가산해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2 유형 모집 단위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들은 과탐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 쓰니까요 3%를 주는데 과목별로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6%까지 갔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3, 자연 이제 3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모집단이 이제 대부분의 모집단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 기하나 미적, 그 다음에 탐구에서 과탐을 선택했을 때 둘 다 가산점을 다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자연 1 유형 같은 경우에 수학도 당연히 기하하고 미적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사탐 변표의 3% 과목별로. 그러니까 인문 모집 단위는 다른 모집 단위들은 가산점이 없는데 AI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만 사탐을 선택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 3%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전년도 탐구 영역에 따라서 이제 백분위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를 써놨는데 동국대도 지금 인문하고 자연으로 분리를 해놨거든요. 분리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사탐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를 표시를 안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AI 소프트웨어 융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금 가산점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뭐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로 계산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만 이제 좀 계산을 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100분위 점수 72.63, 68점, 63.89, 58.47.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분위 점수가 지금 100분위 100에서 자연이 높았고, 그 다음에 96도 자연, 그 다음에 89도 자연, 그 다음에 77에서는 이제 인문 쪽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제 뭐 고민하지 마시고 자연계열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자연계열 선택하시는 분들은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 반영될 수 있는 점수대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2.18, 2.04, 1.92, 1.75는 어떤 가산점이냐면, 그러니까 3%의 가산점을 주었을 때만 지금 이 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 3유형에 해당되는 상당수의 이제 모집 단위가 들어가 있는 자연계열 3유형 같은 경우에 과탐 2과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2.18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수학까지도 기하 미적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하면은 최대 6점대가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과탐 한 과목만 선택을 해도 2.18, 그 다음에 과탐 2과목 선택하면 4.3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산점이 부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 기하, 미적, 그 다음에 과탐 선택하면 가산점 점수대가 상당히 이제 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수학, 기하, 미적, 과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홍익대는 뭐, 그때 이제 그 입시 관련된, 입결 관련된 동영상을 찍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그 옛날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에 있어서 수학, 기하, 미적, 그 다음에 탐구, 과탐 여전히 해제하지 않고 그냥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문하고 자연, 이제 수능별 반영 비중은 좀 다르긴 한데, 역시 가산점은 없습니다. 가산점은 없고, 그 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사과탐 통합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홍익대 같은 경우도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탐구 영역에서. 그래서 국어든 수학이든, 그 다음에 탐구든 모두 다 수능 성적표 상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 가산점 영역을 따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중상위권 대학 쪽에 이제 반영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번 한 파트에서 또 한번 좀 살펴봤고, 이번 파트에서 살펴봤던 학교들의 공통점을 일단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이게 뭐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그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지정 과목이 없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를 또는 이제 홍익대를 제외하고는 지정 과목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탐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과탐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춰야겠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더 최저를 맞추기가 수월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다면 그때는 사과탕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을 해도 되는데 나는 수능 최저도 못 맞출 것 같고 지금 조금 애매해. 정시까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아예 그냥 나 정시 포기하고 그냥 내년에 그냥 재수로 갈까? 여러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시까지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역시 오늘 살펴봤던 대학들 중에서 상당수의 대학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예 가산점이 없는 대학은 없는데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 중에서 자연계열에 한해서 그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이 없진 않았다는 겁니다. 인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융합을 제외하면 가산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봤던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계열에 맞춰서 사탐이든 과탐이든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정시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수시에서 끝내고 정시까지 갔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능 자체는 잘 안 나와. 근데 내신은 좋아.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탐 과탐을 조금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단 흐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사실 그 정답에 대한 측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략 이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중상위권 해당되는 대학들 어느 정도 이제 가산점의 수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중위권 대학 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최상위권, 중상위권하고 또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최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들 모두 다 계열에 맞게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었던 것 같다. 정시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정시 수시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말 그대로 조금 자유로운 선택지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수능 가산점 관련된 부분을 탐구 영역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학교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